그 사실 조금 잠깐 여기 굉장히 꽉 차 있었고 또 일본 행사를 했는데 오늘 국회에서 되게 바쁜 날이기도 하고 또 오신 분들 중에 국회의원들이 되게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그래도 제가 한 30분 정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게 농식품부의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생명산업과 그리고 바이오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미생물 분야에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생물을 얘기하기 전에 생물학, 생명과학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생물학은 이 다윈과 멘델 이후로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1950년대에서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분이 유전체 안에 DNA 서열 안에 생명 정보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과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알면서 이분들이 DNA 더블헬릭스 구조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ATGC라고 하는 연기 서열 안에 생명 정보가 숨겨져 있고 우리 모든 기능들이 거기에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전 정보를 분석해내는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미국에서 마치 우주과학과 같이 생명과학에서 처음으로 휴먼 지노 프로젝트라고 하는 대형 사업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생명과학이나 바이오 산업에서는 이제 생명체를 유전체의 입장에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일 먼저 유전체가 해독됐던 게 미생물인 히모필러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미생물이고요, 세균이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 생명과학은 어떻게 보면 유전체하고 거의 동의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휴먼 지노까지 2000년대 말에 우리가 해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는 포스트 게놈 스테이지를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우리가 유전체 정보에 초안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인류 전체가 아니라 개별 사람의 유전체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미생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한 종의 대표에 대해서 유전체 정보를 확보했다 그러면 이제는 개별 미생물에 대한 유전체 정보를 확보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경우에는 강기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더 복잡한 이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실험실에서 배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 그 칸줌에 있는 미생물 중에서 배양할 수 있는 미생물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생물이 거기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연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중에 이 유전체학이라는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배양이 안 되지만은 대신에 거기 있는 미생물들의 DNA는 뽑을 수가 있으니까 그 유전 정보를 가지고 이게 무슨 미생물이구나 그리고 이 미생물이 무슨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오타 또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국회의장님께서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마이크로바이옴 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남들한테 설명을 할 때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미생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유전체 또는 염색체 이런 것처럼 미생물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은 미생물 한 어떤 서식지에 있는 미생물 전체 그걸 마이크로바이오타 또는 우리말로는 미생물 군집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집, 미생물 전체하고 이것들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이거를 메타 유전체 또는 영어로는 메타 지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대상이 있을 때 대상 생명체들, 미생물 생명체들과 그것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의 합을 얘기하는 거죠. 마치 미생물의 소우주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용어는 사실 그렇게 오래된 용어는 아닙니다. 휴먼 지노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에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했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 몸에 이제 유전 정보를 알면서 우리는 알기 시작했지만은
사실은 더 큰 부분을 놓치고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에 같이 붙어 살고 있는 미생물이다. 우리 몸의 세포보다 더 많은 숫자의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여러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과 질병을 관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거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창한 말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1, 2년 전에 농업 쪽에 토양 미생물을 하시는 조 한데스만이라는 분이 우리 자연계에 있는 미생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되겠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 있는 유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메타지놈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들어서는 이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용어가 되게 됩니다.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엄청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유럽에서는 메타이 프로젝트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이제 마지막 대형 프로젝트로 내셔널 마이크로바이옴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론칭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가서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우리 강기학 의원님들이나 또 여러분들 여기 선견 지명 있으신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이미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빌 게이츠조차도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특히 제3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솔루션 중에 하나가 미생물이 아닌가 싶다 해서 이쪽에 또 대형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생물이 다시 각광을 받게 된 데는 물론 미생물 자체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중요해서도 있습니다만은 지구 전체를 생각하니까 미생물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우선 지구가 지금 아픕니다. 우리 세대 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대멸종을 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농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 또는 기후변화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농업에 이제 더 이상 농약을 치지 말자 됩니다. 화학 농약 치지 말고 그러면은 환경의 부담이 적은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 이런 대안들이 미생물이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등장하는 것이고 식품도 아까 발효식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우리가 먹거리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100여 년 동안 바꿔온 식생활이 우리 자신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미생물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시 안전한 먹거리,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먹거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당위성이 또 미생물에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보건 의료 쪽에서 웰빙이나 웰리스 특히 고령화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있어서도 미생물이 대안으로 지금 의료 건강 이쪽에서도 떠오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환경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꺼내 쓰면서 결국 지구온난화나 해양산성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환경에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우리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미생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최근에는 의학에 있어서도 기존의 약제에 이어서 이제 미생물을 가지고 약제로 쓰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분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지식기반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생물 쪽은 아쉽게도 과기부에서 예전에 투자를 좀 했었습니다. 특히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을 해서 투자를 했었는데 그 후속으로는 사실은 투자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한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초연구를 위해서는 과기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에 다행히도 바이오 의료 개발 사업에서 마이크로, 특히 사람과 관련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개발 과제들을 지금 계속 연구를 내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요. 오늘 주제가 되는 농식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농식품부하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농지청 같은 경우는 원래 R&D가 이제 전문이니까 차세대 바이오그린 21 사업 중에 농생물 개농 활용 연구 사업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미생물을 하고 있고 또 시스템 합성 농생명과학 사업단에서도 일부 미생물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장충 프로젝트 중에 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농지청 보유 사업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농생명 산업기술 개발 사업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모든 사업들이 미생물이 주가 되거나 미생물이 우선순위가 되는 사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서 얼핏 보기에 경제성이 당장은 없는 것 같아서 후순위로 밀려있는 사업들입니다. 그게 정말 많아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최근에 농식품부에서 그 포스트게논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미생물 유전체 전략 연구 사업단이라는 것을 론칭을 해주셨습니다. 미생물 이름이 들어간 사업단은 이게 거의 측면대로서는 거의 유일합니다. 다시 한번 농식품부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짧게 한 15분 정도 이 사업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개해드리기 전에 우선은 그러면은 미생물이 실제로 얼마나 시장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느냐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미생물 관련 제품이 전 세계 시장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분야 중에 하나고요. 식품 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식품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건강 기능성 식품 같은 경우도요. 첫 번째로 가장 아직까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인삼 제품입니다. 그렇지만은 미생물 관련 제품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된 제품들이. 그래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 분야 중에 하나가 미생물 관련 산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작물이나 또 축산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약을 쓰면 안 되고 축산 쪽에서 항생제를 쓰면 안 된다.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친환경 미생물 제재 시장들이 농약이 됐든 비료가 됐건 또는 사료 첨가제가 됐건 면역 증강제가 됐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업자는 지난 2014년에 출범한 포스트게논 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7개 부청에서 지금 현재 약 600억 1년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대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미생물 관련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부처 공동 사업으로 또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이제 크게 3개의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분야가 조기 성과를 창출하는 분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실제로 기업들이 같이 연구자들하고 참여를 해서 산업화를 빨리빨리 이뤄보자, 유전체 기반으로 이루어보자 하는 것이 이쪽의 목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것만 있다 그러면 사상 무각이 될 겁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 역량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학계와 연구계에 계신 분들이 기반 연구를 또 추진을 하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이 미생물 연구가 농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물려나 다른 분야에도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처 공동 연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미생물, 특히 미생물 유전체를 제대로 연구한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일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20년 조금 넘는데요. 90년대 후반에 바실러스 서틸리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청국장 넣을 때 들어가는 고초균의 유전체를 국제공동 컨소시엄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과기부에서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으로 미생물 유전체 활용 기술 개발 사업을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었고요. 그리고 복지부에서는 병원성 미생물 유전체를 연구했고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전통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를 조그맣게 하다가 이번에 포스트게논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통해서 1년에 지금 현재는 한 60억 정도 되는 예산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은 다부처 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에 예타를 시작을 해서 2014년에 사업단이 론칭해서 작년에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지만 1단계 4년 동안의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시작할 때만 해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배정되지가 않았습니다. 예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25억 정도 예산이 돼서 처음에는 한 9개 가지를 뽑았다가 한 2년 뒤에 농식품부에서 다행히 중요성을 인정을 해주셔서 또 다시 또 한 20억 가까이를 배정을 해주셔서 한 40여 원을 가지고 19개 과제를 뽑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개 분야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조기성과 착출 같은 경우에는 식품, 발효식품뿐만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뿐만이 아니라 작물이나 그리고 또 축산 쪽에서도 관련된 과제들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구 영양 쪽에서는 유전체, 그리고 오믹스, 그리고 메타 유전체 이런 과제들이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부초공동연구에서는 병원균과 공생미생물에 대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 대비로 보면 200% 이상의 성과를 대부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 R&D 사업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그런 사업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참여한 것들은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났던 것은 이 여러 지표에 대해서 모든 참여 과제들이 전부 엄청나게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이 많은 성과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과 5개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김치 유산균 종균을 이용해서 고품질 김치를 개발한 것인데요. 이것은 중앙대, 충북대 그리고 대산에서 참여를 해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직까지도 산업화 단계에서 김치가 종균이 잘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종균을 쓸 때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품질이 균일화되고 또 그 종균의 특성에 따라서 맛 좋고 기능성도 있는 그런 김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저희 사업단 참여를 통해서 발굴한 미생물을 중앙대에서 유전체를 분석을 하고 또 이 균이 어떤 균인지도 분류를 해서 류코노스카나 센트로이데스 종갓지와이라고 명명을 하고 합술제로 발표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초과학적인 지식과 성과뿐만이 아니고 실제 대상에서 만드는 모든 김치에 대해서 이 종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히 작게 잡혀 있는데 올해 지금 현재 상황에서 5천억이 넘는 총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비가 이 과제에 투입된 것에 비하면 성과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통 누룩 관련이었는데요. 이 과제는 중앙대와 숭실대 그리고 테라젠 이텍스에서 유전체 연구로 참여를 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식품연과 국순당에서 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제조 기법을 재현을 하면서 거기에서 유용 효모와 미생물들을 또 분리를 해서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학술적으로 성과를 높이고, 또 이렇게 우수한 균들을 무상으로 또는 유상으로 전국에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국순당에서 사업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야간문주 술이나 또는 지금 천황 막걸리 이런 것들이 국순당에서 지금 예전에 백세주의 연구와 같이 해보려고 다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막걸리 케이크 장수 막걸리 홍정수 어쨌든 저런 것들도 저희 사업단의 성과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농업 분야에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가 있었는데요. 파만농하고 전북대에서 참여를 해서 실제 농가에서 굉장히 특히 온실에서 문제가 많이 되는 총체벌레를 죽일 수 있는 총체 싹이라고 하는 미생물 제제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파만농에서 사업화에 성공을 했고, 매출은 아직 1, 2년 차라서 많이 나온 자리 지금 10억 정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 없던 시장을 만드는 거고 없던 방제 효과를 만든 거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구에 있어서도 순천향대 윤성환 교수 연구팀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기다리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른병을 일으키는 후자림이라고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 곰팡이의 생활사와 그 다음에 병을 일으키는 기작을 밝혀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름이 높은 저널에 전부 업시가 돼서 앞으로 응용연구를 위한 기초를 닦았고, 그리고 또 연세대와 경북대 공동연구팀 같은 경우는 저희 사업단이 사실은 사업화도 잘해야 되지만 다른 부처의 사업하고 어깨를 겨누려고 하면 연구 성과도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학술지에 많은 논문들을 내야 되는데 이 한 팀에서 다른 웬만한 사업단 전체에서 나오는 성과만큼의 논문을 더군다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내기 힘든 논문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외람스럽습니다만 저하고 저희 연구팀하고 그다음에 동아대 이선우 교수 연구팀에서 협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성과이고요. 그 작물이 어떤 특정 병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는 게 원래는 작물 고유의 특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패러다임의 인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그게 바로 작물의 뿌리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병의 저항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실제로 그 미생물까지 분류를 해내서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저널에 작년에 퍼블리시가 됐고 국내외 특허도 출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이 이제 막 이제 론칭이 돼서 한참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사업단 기본적인 구조는 사업단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단 사무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야 조기성과 창출과 연구 역량 강화 그리고 부처 공동 연구에 대해서 각각의 주제별로 과제들이 한 개 내지 두 개씩 보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1단계보다 성과를 좀 높여보자 하는 취지에서 성과는 당연히 높게 잡아주고요. 또 추진 전략도 저희 사업단이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사업단 사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도 바로 그런 목적인데 각 연구자들이 내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초 연구를 하지만 응용 연구 내지 사업화에서 뭐가 아쉬운 건지 또 나는 사업화를 하는데 기초적으로 뭐가 부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보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각종 워크숍이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단계에서는 조금 그 주제를 바꿔서 조기성과 연구 역량 그리고 부처 공동을 분야에 관계없이 주제에 따라서 한번 그렇게 할 경우 조금 더 코헤런트하게 연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품 쪽에 있는 과제들을 다 하나로 묶어서 식품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로 정하고 이 안에서 또 워크숍을 따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과제들을 보면은 식품의 그 발효식품만이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와 관련된 여러 과제들이 서로 네트워킹 가능하도록 했고요. 작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기성과 창출 과제 2개 그리고 그 부처공동 과제 2개를 통해서 이쪽에서는 사업화를 이뤄내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바이옴이 생각보다 이해하기가 간단치가 않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 연구를 이쪽에서 서포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디자인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 경제 반려동물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과제로 주제로 묶어서 이쪽에 한쪽에서는 소, 돼지, 닭에 대한 마이크로바이옴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제 현안인 예를 들면은 양존장의 악취 개선이라든가 또는 그 반려견 경제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시장도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고 있고 특히 거기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옴 중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이런 기초 연구 성과들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 역량 과제 4과제가 1단계랑 마찬가지로 진행 중이고 하나 이제 변동사항은 2단계 때는 젊은 피를 좀 더 수혈하자 그래서 젊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해서 자유부모 과제를 4개 정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지금 현재 20여 개의 대학에서 그리고 또 5개 전문 수영 연구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여러 산업체들 크고 작은 산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이 사업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짧게 사업단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그 전체 사업단 체제이기 때문에 총괄과제가 이제 가고는 여기에서는 사업단 운영뿐만이 아니고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연구개발 기획을 통해서 아까 시장 동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구개발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앞으로 연구 수요 그리고 R&D 수요를 파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보와 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과와 관련해서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체계적으로 각 과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논기평가 저희가 내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자원 관리 방안 부분에서는 아까 총괄 과제에서 체계적인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최종적으로는 나빅과 커빅 농전 중심에 있는 정보기관이고요. 가격부에 있는 정보기관 이쪽으로 이관이 되게 되어 있고 저희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원도 KACC 경제청에 있는 우리 농업 관련 자원들 위생자 기타 기관입니다. 그쪽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단이